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일하겠다. 용산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백악관처럼 참모들 또 시민들과 대통령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모습을 그리겠다는 건데요. 가능할지 어떤지 짚어볼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 뉴스썰기는 어떤 내용을 썰어볼 건가요? 계속 같은 이슈 이어갈 텐데요. 자,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바뀐 부분이 과연 공약을 이행하는 건지 아니면 공약이 좀 바뀐 건지 뭐 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자세하게 한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 출연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지 열흘이 좀 지났는데요. 전반적인 행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시에 만납시다. 3시엔 놓아줘. 평일 오후 3시엔 썰전 라이브. 네, 3시에 만나는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 국민의힘의 김재섭 전 비대위원, 젊은 MZ세대 정치인들을 모셨습니다. 용산 얘기가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용산 얘기가 집무실 얘기가 많이 되다 보니 다른 이슈가 여기에 묻히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주제는 용산은 백악관처럼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긴다. 이제 청와대라는 표현도 안 쓰고 현재로서는 뭐 대통령실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옮기는 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지금 어제 기자회견을 직접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조감도를 가지고 나와서 직접 지시봉 들고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중앙지검장일 때 사건 브리핑하는 수사 브리핑하는 모습도 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감도서 건물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도 일부 인사들은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른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는데 소통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 과정이 제왕적이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윤 당선인의 얘기인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거는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공관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민들께 제가 지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선인 열흘 좀 넘었는데요. 이슈의 상당 부분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뭔지 이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과 관련돼서 많이 집중이 된 모습인데 윤 당선인에게 용산이 의미하는 건 뭔지 제가 두 분께 판례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 한 줄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쓰신 분부터 장철민 의원님부터 묻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은 막장 예고편이다.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면. 있는데요. 일단 예고편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 국정수행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 일정이나 첫 번째 이 의사결정 정책 추진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윤 당선인이 사실상 당선인으로서도 첫 번째 의사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게 이 용산 그 집무실 이전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고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막장이라는 얘기는 우리 막장 드라마들 뭐 많은 분들이 보시기는 하지만 이 기승전결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맥락도 없고 이게 어떠한 정말로 이제 뭐 소통이나 이런 어떤 맥락을 만들어가면서 아까 그 제왕적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그런 어떤 그 이 의사결정이나 소통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정운영 과정이 굉장히 그 큰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막장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재섭 비대위원님은 모든 대통령들의 꿈이다. 어, 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지다시피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뭐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청와대를 이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 마치 이제 꿈처럼 가지고 계셨고 번번이 좌절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번번이 좌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진력 있게 조금 강경하게 이번에는 이 모든 대통령들의 꿈을 이뤄주는 것에 어떤 마무리를 윤석열 당선인이 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뭐 결단의 칼을 높이 든 듯한 느낌은 좀 드는데 저희 민주당 대통령들의 꿈은 세종으로 이 행정수도를 옮기는 게 꿈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네. 근데 앞으로도 지금 그럴 장철민 것 같고. 의원님이 얘기하신 건 사실 그 전에 의사결정 과정이 소통 없이 네. 예를 들어서 안보 공백 또는 예산, 돈 낭비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됐고 너무 빨리 옮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는 소통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통과 준비죠. 저희가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비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청와대에 갇혀서 이 대통령과 참모들이 어떻게 보면 국회와의 그런 어떤 소통이나 상의도 없이 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판단하고 준비를 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완전히 생략한 채 이루어지는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그 비판을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 사실 이런 사례가 있었나 싶을 만큼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을 하고 또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도 아마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그 과정도 또 그럴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제가 이 막장 예고편이라고 그래서 하신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정치권 상황들을 잘 지켜보면 그 옛날에는 굉장히 막연하게 들렸던 금원들이 정치적 금원들이 피부에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보수 정당의 금원처럼 내려오는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바뀌지 않으려면 모두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은 원래 기본적으로 뭔가 과거의 것을 지키고 뭔가 유지를 하고 이런 건데 오히려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전면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굉장히 많은 관성과 기득권이 있거든요. 이것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그리고 청와대를 우리가 확실하게 옮기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어떤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다소 이 뭐 불통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이번에 초반기에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에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또 지지부진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에 청와대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봤던 반면교사 같은 것도 있거든요. 다양한 위원회를 만들고 뭐 절차를 거치고 결국 아무것도 안 됐다. 이제 이런 반성적 성찰에 의해서 이번에 제왕적 대통령을 부수기 위해 그 이상으로 강한 추진력으로 청와대를 이전한다. 이렇게 그러면 봐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이 없다라는 불만, 비판, 지적은 듣고 있지만 집행 과정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결단을 해서 가고 일단 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단할 만한 일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장철민 저는- 의원님은 그 정도 일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자, 왜냐하면- 앞으로 그렇게 계속 결단만 내리면 어떡하냐라는. 그러니까 거고. 이게 그 첫 번째 의사결정으로서 예를 들면 그 자영업자 뭐 1,000만 원 지원 같은 그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뭔가 당을 설득하면서 밀어붙이고 그런 민생 현안이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의 제 1순위다 이런 정확한 메시지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저희도 아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앞으로의 국정 기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방식을 구성하는 것들도 그렇고 예. 이 첫 번째로 집무실 이전 문제를 과격하게 밀어붙이는 걸 삼는다.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 공간이 그 의식을 규정한다는 얘기를 윤 당선인도 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서초동에만 계셔가지고 이 서초동이라는 공간이 이 지금의 이제 윤 당선인의 의식을 규정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일단 소통 여부에 대해서 추진 과정에서 과연 적절하게 소통했느냐 여부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아마 이제 계속 대통령이 참모들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강조한 건 어제 간담회에서 그렇지만 백악관 예를 많이 들었는데요. 예. 먼저 용산 국방부 청사에 이제 5월 10일부터 대통령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모습을 잠깐 보면 지금 남쪽에서 약간 남서쪽에서 바라보는 용산 국방부 청사 모습입니다. 저기 저희가 청사를 표시했고요. 그 옆에 건물이 합참 건물인데 좌측에 좀 더 큰 건물.
이 건물로 이제 국방부가 이전을 한다라는 거고요. 현재 들어가 있는 합참은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보시다시피 미군 기지, 미군이 아직 반환하는 땅들이 있는데 몇몇 주택들도 있고 뭐 나무들도 있고 이게 보이기에 꽤 큰 공간이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은 거기에 이제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소통의 공간을 늘리겠다, 넓히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집무실을 보면 미국 백악관 얘기가 많이 떠올라서 제가 백악관 사진 모습을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미국을 방문해서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와 지금 있는 장소가 오벌 오피스 대통령 집무실인데요. 거기서 환담하는 모습이 있고요. 예, 지금 사진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오바마 그 전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요. 예, 저렇게 보면 상당히 안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듯고 대통령 집무실이 상당히 개방돼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서 이제 지금 사진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모들 불러다가 앉혀놓고 다른 곳과 또 전화하는 정말 일하는 공간이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미국 백악관의 웨스트윙 모습, 오버오피스가 있는 곳이 이제 웨스트윙이죠. 웨스트윙 모습을 보면 웨스트윙 그러니까 백악관의 서쪽에 날개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웨스트윙의 맨 끝에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인데요. 집무실이 있고 그 옆에 바로 서재가 있고 여기에 뭐 회의실도 있고 대변인실 같은 층에 그다음에 국가안보보좌관실, 비서실장실, 뭐 부통령실이 다 같은 층에 있어서 저희가 뭐 미드나 미국 드라마 뭐 이렇게 보면 영화 같은데 보면 백악관을 막 참모들이 오가면서 저희가 지금 잠깐 준비한 화면이 이 화면이 넷플릭스에 있는 하우스 오브 카드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지금 드라마 모습에서 좀 더 잘 강조가 돼 있지만 미국 웨스트윙에서 참모들이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저런 참모들이 움직이는 문을 들어가면 바로 미국 대통령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원하는 건 이런 백악관처럼 막 참모들이 대통령이 지나가는 참모한테 그거 어떻게 됐어 물어보고 이런 모습을 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저는 그 백악관 모델을 생각하면서 용산으로 이전한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백악관 모델을 생각하면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 좋다. 이게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이 있지만은 사실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대부분 그 미국 이 백악관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임차를 하는 형식으로 그 미국 연방행정부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각각 건물들에 나눠놓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백악관은 굉장히 업무가 집중돼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이 약간 분산된 느낌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국방부 청사로 갔을 때는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각 직원들이나 아니면 참모들이랑 굉장히 원활하게 밀도 있게 우리 건물 형태에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악관의 어떤 이런 업무 집중도, 그다음에 참모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계산해서 만약에 용산으로 간 거라 그러면 사실은 백악관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 일관에 있어서 뭐 탁현민 비서관이 여러 번 강조하긴 했지만 저렇게 소통이 좀 되는 구조라고 하던데요. 이거 의지의 문제인 거죠. 이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이게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반성의 지점이 있고 저도 사실 원내대표실에서 일할 때 그 부분을 많이 반성했는데 이게 공간 구조에서의 권위성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모랑 친하냐, 대통령이 참모랑 얼마나 자주 얘기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국정 운영이 내각 중심으로 갈 수 있게, 그래서 정책적인 의사 결정이 정말로 이 관료들이든 아니면 관료들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 전문가들이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용산에 뭐 참모들이랑 방 뭐 몇 미터 다 가깝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말로 세종 이전을 통해서 정부 부처들과의 협의나 오히려 대통령 참모 기능들을 줄이고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 방안을 제대로 만든다던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필요했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다가 문제인 거죠. 물론 이제 그건 이제 굉장히 원칙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통령들이 그 문제의식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아무리 탈바꿈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압력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그것을 인테리어를 바꾸고 한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전히 탈피시키지 않으면 그 문화적 관행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인데 제가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운동부 생활을 했었는데 당시에 저희 라커룸이 체육관에 있었으면 체육관 안쪽 깊은 곳에 있다가 그것이 운동장에는 라커룸으로 정문 앞에 있는 라커룸으로 그냥 장소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때 기점으로 이혼해서 모든 학교 폭력이 사라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장소만 옮겼는데도 이렇게 폭력이 사라지냐. 라커룸 기능도 똑같고 사실 어떤 하는 크게 문화적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 공간 자체가 변하는 우리의 어떤 문화적 변화에 대한 압력을 강하게 되거든요. 공간의 변화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도 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안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 심지어 그 전직 합참 출신들이었나요? 군 장성 출신들도 이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아주 뭐 당내에서도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어떤 의미에서는 폭력적으로 이 내쫓는 방식으로 이 용산에 사실 건물도 되게 권위적으로 생겼잖아요. 우리 국방부 건물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떤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있는지 오히려 저는 다시 이 대통령이 예전 시대의 그런 어떤 이 권위주의적 대통령 모습으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문화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오히려 더 많이 들거든요. 예. 사실 뭐 청와대가 북악산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나와서 하는 거는 의미가 있겠다고 보지만 소통하는 구조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 구조 자체는 집무실 구조는 그런 구조긴 한데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농단 수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시 박근혜 정부의 소통 구조를 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하지 않았나.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데 앞서 이제 영화에서 잠깐 보면 그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하우스 오브 카드 장면을 보면 저희가 뭐 영화에서 자주 보고요. 그리고 저희 고석승 기자가 이제 백악관을 당시 이제 방미 때 다녀왔었는데 약간 저런 모습도 비슷하게 있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는 아직 그런 존칭이 많이 돼서 그런 문화가 좀 아니잖아요. 당선인이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90도씩 절들 쫙 하고 그러면 참모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냥 가볍게 어깨 툭 치고 대통령한테 뭐 이거 좀 빨리 보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딱 하면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고 옆으로 살짝 비껴간다든지 이런 우려도 좀 생기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그런 어쨌든 이 뭐랄까요? 약간 격식이나 상하 이거를 좀 따지는 문화가 아직은 강해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청와대보다는 용산이 훨씬 낫겠죠. 청와대 자체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약간 과거 조선의 궁궐 구조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왕이 거처가 있고 신하들이 머무는 곳이 있고 딱 그 궁궐의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지는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무리 새로운 사람들이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청와대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있잖아요. 관행이 알게 모르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애초에 달라진 장소 이렇게 되다 보면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 조금 더 탈권위적인 분위기가 용산청사에서는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훨씬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청와대보다는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렇다는 문제의식을 모두가 동의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하는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대다수가 동의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대다수가 동의를 못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저희는 참 비판을 하고 걱정을 하는 거죠. 사실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지금 청와대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와 제왕적 대통령제 상황과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점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어떻게 보면 국론을 통합시키고 모아가는 어떤 과정으로 충분하게 그 결과물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문제조차도 이렇게 일방통식으로 하나. 이거에 대한 비판들을 하는 거고 저는 그 비판이 그래서 이 국민의힘 당 내에서나 보수지형 내부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방부 청산의 공간 배치에 대한 그림도 좀 나오는데요. 일단 확정적으로 나오는 건 기자실을 1층에 두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리핑룸이 1층에 있어서 만약 대통령이 나중에 국방부 청사에 있는 대통령실, 그때는 이제 대통령실 청사가 되는 거죠. 오갈 때 지하층에서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는 한 이제 기자들이 있는 공간을
거치게 돼서 언론과는 소통이 좀 더 잦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 출입 기자를 오랫동안 했던 우리 이성대 기자 얘기를 들으면 지금 춘추관은 아예 별도 건물로 빠져 있어서 공간만 같은 청와대지 같은 경내에 저쪽에 있는 건물, 다른 건물인데 같은 건물에 있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층이 달라서 집무실과 이런 걸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언론과의 소통은 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3층이 대통령 집무실로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2층에 뭐 회의실이나 대강당, 비서실 이런 부분들을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소통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층에 있다거나 예. 뭐 이러면 또 제가 보기에는 소통을 강조하시는 게 또 이해가 되고, 근데 이게 그냥 1층에 있는 게 이걸 소통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근거가 되나라는 거는 저는 선뜻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국회가 원래 정론관이라고 1층에 이제 이 기자님들이 1층에 계시지 않습니까? 국회 본관에. 근데 거기가 워낙 공간이 협소하니까 지금 옆에 소통관 건물을 지어서 옆 건물로 갔는데 이게 바로 옆 건물로 갔다고 그렇게 크게 뭐 언론에서 기자님들이 이게 되게 문제가 많다,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이런 여부보다 어떻게 보면 진짜로 언론과의 관계 맺음을 어떤 식으로 하고 앞으로 대언론, 대국민 소통 관계를 풀어가느냐의 문제지 이거 몇 층에 했으니까 우리 소통 잘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억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같은 건물에 있다는 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긴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의 지금 구조 같은 경우에 기자들이 완전 별도의 동에 그냥 말하자면 갇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동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자들의 이동이나 아니면은 건물 출입이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 뭐 국회의원실에도 있고 본관에도 있고 각종 뭐 우리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백브리핑을 한다든지 언제든지 기자들이 포진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청와대는 확실히 좀 고립된 구조라는 것은 사실 모든 기자분들이 다 인정을 할 부분인 것 같고, 저는 대통령이 그 업무하는 공간 내 1층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압력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 대통령의 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토론 같은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적어도 같은 건물 안에 있다.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이 대언론에 대한 태도, 이런 아니면 우리가 이런 여론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태도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엄청난 압력이 될 겁니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같은 있습니다. 건물에 있으면 저도 국회에 출입할 때 보면 사실 1층에 이제 소통관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정론관이 본관 있었죠. 2층에 정론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갈 때도 그런 건 있죠. 홀 화장실에서 만나는 양쪽 건 옆에 있죠.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도 그 중요한 뭔가 툭 지나가 원내대표가 지나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기자실에서 화장실 가다가도 잠깐만요 대표님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볼 수도 있고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딱 사람 보면 생각이 나는데 건물이 떨어져 있으면 약간 그건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고 그건 구조가 있습니다. 잘못돼 있다는 거는 저희도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전에도 이 청와대 그러니까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내부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국회에서 먼저 예산을 세우겠다라고 한 경우도 되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옳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활용할지의 문제고, 예를 들면 1층에서 당장 2층 올라갈 때도 아마 제 생각에 막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안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워낙 비밀 사항이 많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1층에 가둬놓는 거다라고 되면 이건 또 무슨 의미냐라는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올 당선인에게 거고. 기자가 지나갈 때 뭘 물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20명이 쫙 막아서면서 경원들이 다 막고 저리 비키 서시죠. 그러면 이제 참 쉽지 그럼 않을 이게 것 진짜로 같고. 이제 또 볼멘 소리나 이게 진짜 중요한 건 공간 구조가 아니고 정말로 체계를 잘 만드는 저는 거다. 그것도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오고 가느냐, 그다음에 그렇죠.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기자들이 파악하는 동향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1층에 누가 들어왔다. 저기에 누군가 온 것 같다. 저 사람들이 굉장히 갑자기 바쁘게 움직인다. 여기서 포착할 수 있는 무형의 어떤 정보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1층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저도 있다는 1층은 얘기입니다. 긍정적인데 그러면 지하실에서 바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네? 검찰청에 맨날 몰래 들어갈 때 지하실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1층은 기자들끼리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격리된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산 문제인데요. 1조 대 500억 원으로 했습니다.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어제 발표한 윤석열 당선인이
이 비용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뭐 지금 뭐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가지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천문학 비용이 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계속 1조 넘게라고 얘기하는데 김병주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사 비용 정도가 여기 추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리모델링 정도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비용 정도만 해도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땅 사는 거는 두 번째 치더라도 그리고 거기 새로운 데 군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경계, 울타리, 방호 시스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윤석열 당선 측에서 어제 이 비용 추계를 내놨는데요. 잠깐 그래픽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비용이 대통령실 이전에 새로 인테리어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352억 원 정도가 들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청소에 기존에 있는 국방부가 바로 옆 건물 합참으로 이사 가는데 여기에 118억 원이 든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에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일정 기간 대통령이 쓰는데 이 부분이 25억 원에서 어제 나온 얘기는 모두 496억 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한 내용이다. 자신들이 그냥 한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한 내용이고 여기에 지금 합참 청사 국방부가 이전하게 되면 지금 합참이 어느 정도 빼야 되니까요. 나중에 합참이 이전하게 되면 남태령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 비용이 민주당에서 원래 추진할 때 비용 잡은 게 1,200억 원인데 오늘 아침에 국방위에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저건 좀 많이 잡은 거고 한 700원 정도면 된다라고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합참 이전까지 해서 그렇다는 말이고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구체적인 이 비용이 얼마냐의 당부보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대뽀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 거거든요. 저희가 이런 종류의 어떻게 보면 큰 혈세가 투입되는 일, 특히나 지금 여기에 뭐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이 문제가 생겨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계되는 아무 내용 없이 이 뭔가 국회든 청와대든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정말로 적절하냐. 어떻게 보면 뭐 우리 김병주 의원님도 본인이 이 한미연합 부사령관 한 경험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뭐 국방이나 당 내에서도 추정을 해보곤 있지만 이 추정이라고 하는 걸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그냥 그 자체로 문제인 거거든요.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액수, 정말로 합참이 이사를 갈 때 거기에 비용은 얼마일지 뭐 이런 거를 따져보고 결정을 해요. 둘 다 따져봐야 된다. 근데 이거 김병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크게 좀 추계를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당선인 입장에서는 조금 얼마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거고 이제 민주당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드니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비용 자체는 사실 산정을 더 해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금액에 관해서는 국민들께 설득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 500억이든 아니면 뭐 1,000억이 들든지 간에 저는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정치적 결단이 있고 그 위에 예산이 드는 것들은 늘 어떤 정치적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2004년 기준으로 100조가 든다고 그런 비판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결단을 하셨고 실제로 이전을 뭐 다 성공하진 않았지만 일부 이전이 돼서 결과적으로 지금 긍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드는 예산만으로는 이 청와대 이전의 어떤 모든 부가가치를 다 계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청와대를 개방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얻어지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지금 조금 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5천억 이야기는 사실 저희 당이 한 것도 아니거든요. 국방부가 인수위에 그렇게 보고했다고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사 비용이나 건물 이전 비용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걸 보고했다는 이야기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커지면 커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예결위에서 예산소위에서 이 방사청 관련된 국방 관련된 예산들을 이 심사를 하다 보면 이 전략적인 안보와 관련된 예산들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사무실들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여러 이 설비나 뭐 장치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심사가 되고 그런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밀려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가 전력 증강에 사용돼야 될 굉장히 소중한 방위비를 이거 이사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사 비용이 제가 좀 과다축이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가 이제 우리가 신청사를 의미하는 건데 그게 한 개 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뭐 본관, 별관 이렇게 해서 몇 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고, 그게 이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정도의 충분한 인프라는 있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합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남태령을 갔을 때 오히려 군사적인 효용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데프콘 3 때는 용산에 있다가 데프콘 2가 돼서 더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제서야 남태령으로 간다는 것이 사실 군사적으로도 그렇게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군사나 안보 면에서 더 이익이 된다 그러면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 이외에도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군 안보 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걸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비용은 예비비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원래 예산에 예비비가 있잖아요. 약 2조 원 정도가 있어서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여기서 승인을 내야 됩니다. 예비비는. 근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의 얘기가 협의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현 정부에 정확하게 이제 제출이 된 것인지 그것은 아직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정식 과정을 통해서 제안이 되고 설명이 되고 요청이 오면 그렇게 정해진 과정들에 의해서 협의를 긴밀하게 해나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당선인님의 그런 의지가 잘 지켜지기를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비비 승인이 이게 예비비가 지금 예비비는 2조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대응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워낙 많아서 이 코로나 대응하는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확진자가 워낙 폭증한 상황이라 그만큼 예비비 지출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큰 산불도 있었지만 이런 산불이나 대형 재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하는 거라 예비에서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써버리면 당장 올 여름이나 뭐 지금 올해 얼마나 갔습니까? 올해 뭐 새로운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고갈돼 버리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고,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예비비를 더 늘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비비에서 이런 대규모 지출을 한다는 게 너무나 불안합니다. 근데 또 이걸 국무회의에서 당선인이 하겠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해주기도 좀 모양이 애매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450억이나 뭐 요 정도 수준이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정말로 천문학적으로 몇 천억 규모 이상으로 간다든지 쉽지 않다. 정말로 예비비를 고갈시키는 정도로 가는 거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사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석열 당선인의 장제원 비서실장이 만나잖아요. 만나서 다시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실무 협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혹시 보십니까? MB 사면이나 인사권 문제가 협의가 잘 될까요? 뭐 저번에 한번 그런 예민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한번 우리가 회동을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긴 하겠지만은 사실 인사권이나 지금 사면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 정치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이야기가 나눠질 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지금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여기서 토론이 되고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선인의 입장을 존중하시고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줄 생각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뭐 예비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것이 우리가 예비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다음에 예비비 지금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문 대통령께서도 여기서 충분히 지원을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현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도 사실 민주당에서는 부담이 됐던 내용이잖아요. 공론화가 다시 그 전에 되면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철민 의원이 개인이 보시기엔? 저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또 저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MB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하는 게 맞다라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뭐 청와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시지 않을까. 다만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은 정말 대선 끝나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국정 현안에서 가장 크게 이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이 MB 사면권 뭐 집무실 이전 이런 어떻게 보면 국민의 삶은 완전히 실종된 이 문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오히려 이 정말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물가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자영업자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민생 현안이 조금이라도 더 다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정치권의 중요한 얘기들 또 우리가 따져봐야 짚어봐야 될 얘기들을 강지영 아나운서가 썰픽으로 모아 정리했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먼저 3위부터 바로 보시죠. 유임설은 해프닝. 김부겸 국무총리가 자신을 두고 잃었던 총리 유임설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국면을 꿰뚫지 못한 해프닝. 앞서도 김 총리는 총리 유임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 입장을 명확히 한 듯합니다. 위 보시죠. 재명 아빠와 개딸들. 무슨 말이냐면요.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이 고문을 지지하는 2030 여성 팬덤 사이 서로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최근 여성 중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고문에게 메시지 답장을 받았다는 인증글이 여러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고문을 아빠라고 부르며 지지와 응원을 표한 메시지에 이 고문은 우리 개딸님 정말 고맙잖아 라고 여기에서 개딸, 요가 아니고요. 애칭 맞습니다. 한 드라마에서 성격이 털털한 딸을 부르는 말로 쓰였는데 2030 여성들이 먼저 본인을 그렇게 치게해서 부르자 이 고문이 거기에 응한 듯합니다. 개딸들의 인기에 힘입어서 이재명 고문이 다시 한번 민주당 최전선에 서게 될까요? 1위 보시죠. 전경련의 부활. 윤석열 당선인의 오늘 점심 메뉴 도시락이었습니다. 경제 6단체장들과 만나서 오찬을 함께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인수위에서 회동을 주선을 요청했고 정경련이 이를 받아들여서 만남을 주선했다는 겁니다. 그간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서 크게 위축됐었던 전경련에게 윤 당선인이 직접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민 거죠. 지난 5년 동안 조용했던 전경련,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걸까요? 적어도 국정농단을 도왔던 그 자리로는 돌아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두 분이 하나씩 골라서 촌철살인을 더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철민 의원님부터 하시면. 저는 세 번째 거, 3위 유임설은 해프닝. 김부겸 총리요. 고르겠는데요. 네. 저는 이 지난주에도 저도 그렇고 김재섭 비대위원도 이게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그리고 솔직히 국민의힘 내에서는 가슴이 뛴다라는 표현이 나올 것까지 이게 우리 국민통합과 앞으로의 이 정치 문화를 바꿔가는데 정말 좋은 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해프닝이 됐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지 못하고 그냥 해프닝으로 만들어 버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윤 당선인도 그렇고 우리 정치 문화의 한계가 있는 느낌이고요. 뭐 김부겸 총리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개인의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당과 당이 우리 그런 정말로 대규모의 큰 정치적인 대타협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걸 시작하지도 못했다는 게 우리의 넉넉함이 정말 부족한 거다.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윤 당선인이나 국민의힘도 이 부분은 좀 같이 좀 반성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해프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이 용산 집무실을 관한 결단의 칼을 높이 든 것처럼 이런 부분도 결단의 칼을 높이 들면 그러면 정말로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물론 김부겸 총리는 그렇죠. 힘든 일이겠지만. 네, 근데 이거는 정말로 맥락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개인한테 맡기면 되는 일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경련 정경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실 기업가들이 좀 힘들었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최저임금 얘기부터 시작해서 규제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기업하기 너무 안 좋은 나라다. 너무 소수 기업들에게 법인세가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는 그런 이 문제들도 계속 꾸준하게 지적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기업가들을 위한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어떤 선행 작업으로서 기업가 단체 중에 하나인 어떤 정경련을 만난 것 자체는 저는 뭐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우리가 정경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업과 5단체를 같이 또 만나는 균형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우리가 그 노동단체, 노조단체, 노동자 단체에 대한 만남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런 균형을 같이 맞춰주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정경련이 이전부터 이제 너무 대기업 중심의 단체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게 이제 대한상의. 대한상의는 이제 공식적인 단체고 네. 전 세계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상의가 전 세계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약간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이준석의 지방고시로 잡았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 영어로 PRAT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 PPAT. PPAT. 죄송합니다. PPAT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광역이나 기초원 비례대표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과해 지원 가능한 거죠?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 그 등급을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등급 광역의원은 그렇죠.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 상위 15%. 그렇죠. 이게 이제 광역의원은 저게 커트라인인 거고 그렇죠. 기초원은 3등급 상위 35%를 돼야 된다. 그리고 현역 의원은 10% 감점 요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저희 도봉구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공천 관리를 하면서 저희 출마 예정자들이 굉장히 고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출마 못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해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실 지금 일선에서는 약간 혼란이 있긴 하지만은 전 방향 자체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깜깜이식 공천, 특히 이 기초단체, 기초의원의 수준에서는 굉장히 많은 깜깜이 공천들이 이루어졌고 말하자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연을 타고 들어와서 공천이 된다.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결국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닿는, 정당에서 가장 가까이 닿는 이 어떤 단위가 우리가 구의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실력 있는 의원들, 실력 있는 의정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 작업으로서 이 PPAT를 보는 것은 지금은 조금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우리 정당의 발전에도 그다음에 국민들의 생활이나 시민들의 생활을 우리가 조금 더 좋게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험을 잘 못 보면 아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공직 후보자의 광역 기초 비례대표는 못하게 되는 그렇죠. 사실 논란이 계속 돼 있긴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취지에는 공감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혁신 공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 단위에서의 어떤 정치인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 목표는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정답이라는 생각은 안 들죠. 그러니까 정답은 어떻게 보면 정당 자체가 발전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그 지역의 여러 이 정치 후보자들이 활동하고 하면서 역량들을 강화하는 게 당연히 교과서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인위적인 이런 방법들을 도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다양한 다른 혁신공천 방향이나 그런 이런 정량평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여러 새로운 어떤 공천 방안들을 같이 만들어야 될 과제가 저희한테도 있는 거고 뭐 일단은 국민의힘은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으니 이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희도 같이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당을 발전시키고 이런 혁신적인 이 역량 강화를 해나갈 것인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어떤 결과로서 지켜보는 느낌입니다. 근데 걱정은 지금 옆에서 보기에서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제 출제위원으로 누가 들어갔냐. 네. 문제지 사전 유출. 이 논란이 100% 있습니다. 네. 인생에 100%는 없으니까 98% 정도로 또 늘 그랬지 잘 극복할 겁니다. 쉬운 수단은 아닙니다.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예. 뭐 미리 좀 위헌 사실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엔 뭐 하죠? 라이브. 3시엔 뭐 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 언제나 내 마음에 등불이던 그 사람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
3시엔 썰전 라이브, 4시엔 뉴스 썰기입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이겁니다. 용산도 후보지에 있었지만 광화문 시대를 선호를 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깊이 있는 검토가 그때는 되지 못했었습니다. 자, 광화문이라고 쓰고 용산이라 읽는다. 자, 일단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애초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용산으로 변경했다. 이걸 따져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체크 포인트가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 광화문 시대라는 공약에 용산도 이미 포함이 돼 있느냐 이 여부인데 자, 윤 당선인은 어제 이렇게 그랬죠.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니라 그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검토를 한 여러 대안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해서 자,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대선 직후에 갑자기 결정된 거다. 자, 이러면 사실상 공약이 바뀌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용산은 광화문 시대를 얘기할 때 여러 대안 중에 이미 옵션 중에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는 거다. 뭐 이런 입장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용산도 검토 후보 중에 하나였으니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선거운동 기간에 용산도 후보지 중 하나였다. 이 얘기를 했던가요? 거의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참고로 광화문으로 이사 가겠다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순신 장군.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 광화문 일대가 생각이 나는 게 네. 일반적인 거죠.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했는데 내려가서 용산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상 흔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산은 사실상 전혀 다른 선택지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캠프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를 좀 사전에 선거 기간 중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 과정에 용산까지 검토하면 논란이 시작이 될 수가 있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고 사실은 용산까지 넣어서 광범하게 검토했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선거 기간 동안 만약에 용산도 하나의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지금 같은 논란들 당연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또 선거 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일단 광화문 이전, 광화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는 걸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면서 차별화를 위해서 선거 기간 중에 의도적으로 용산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당장 이번에 그 집무실 이전을 총괄했던 윤한홍 의원, TF 단장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광화문 시대라는 말이 우리 입에 익어 있어요. 그래서 큰 고민 없이 청와대를 밖으로 나오면 광화문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그다음에 선거 과정이다 보니까 다른 부지, 다른 건물들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한 게 있었죠. 좀 조금 부족한 게 있지 않았냐라고 본인도 인지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다른 건 또 없을까요? 근데 또 하나 측면에서 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옮기려고 하느냐? 자,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게 원래 목적인 거냐? 애초에 청와대 이전의 취지 뭐였느냐면 아시겠지만 국민과 소통하겠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겠다. 이런 측면들이 많았는데 그것보다 또는 그것과 더불어 국민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리는 게 원래 목적이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국민의힘과 당선인 측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광화문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와대를 안 간다.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요. 지난 1월이었죠. 이 공약이 나왔을 때. 자, 이 1월 달에 이 공약을 발표할 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약간 뉘앙스가 좀 바뀐 걸로 분석이 될 수 있는데 자, 자세하게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광화문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를 나오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제가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1월 공약 발표할 때는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발표를 하긴 했지만
국민이 어쨌든 주목했던 건 광화문으로 옮긴다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그게 아니라 청와대를 나가겠다. 탈청와대가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당시 1월 달에 공약이 발표했을 때 바로 그 다음 날이나 그날 언론들의 그 기사를 보시면 주로 이제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매체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1월 28일자 보도를 보시면 자, 윤석열 후보 청와대 없애고 광화문에 근무하겠다. 또는 광화문 정부청사에 설치한다더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기 첫날을 시작하겠다. 대부분 광화문이라는 데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기사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선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보도들이 사실을 좀 맥락을 좀 잘못 찍은 기사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청와대 개방,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게 애초부터 목적이었다면 청와대 이전을 크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청와대를 대폭 개방하고 현재 집무실로 쓰고 있는 그 여민관 컴플렉스만 펜스를 다시 치면 된다. 그게 더 훨씬 낫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자, 바로 국민의힘에서 윤희숙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입니다. 국민에게 돌려줄 생각이라면 밖에다가 새로 성곽을 쌓기보다는 기존의 청와대 성곽을 허물고 대통령의 권위적인 공간을 줄이는 게 어떨까? 물론 이제 이거는 발표가 결정이 되기 전이었지만 이런 식의 분석이 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짚어드릴 거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는지 아니면 약속을 지키는 건지는 본인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용산 이전으로 결정이 된 만큼 당선인 측은 남은 기간 동안 국민적 이해와 컨센서스를 모으는 데 좀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썰 주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가셨던 분이 지금 바로 서울시장에 나간다.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재명 후보를 서울시장 출마하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럴까요? 누가 바라는지 저도 궁금해지는데 두문불출하고 있는 이재명 전 후보를 놓고서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언급들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서울시장 출마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전 후보의 차출을 해야 된다 이런 차출설을 띄우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활동했던 우상호 의원, 그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했잖아요. 우상호 의원이 강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대선 후보를 서울시장급으로 다운사이즈, 격화시킨다, 몸집을 줄인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계속 들어보시죠. 그런 이야기가 당내에 있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는? 김어준 총수 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야. 아무리 후보가 없다고 네. 대통령 후보로 직전에 나가셨던 분을 서울시장으로 나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라고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격화시키고 이제 다른 사람이 다음 대통령 나가야 되겠네요? 아니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하면 안 서울시장으로 되죠. 꼭 나가라는. 어쨌든 저 진행자와 함께 이제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 좀 기자 오래 했던 분들 봤을 때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이제 현재로서는 일단 정치라는 게 상상력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100%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0% 확실한 것도 없지만 좀 더 봐야 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이재명 전 후보가 서울시장에 나오는 것은 명분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분석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1.07%포인트 역대 최소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에 당 안팎에서 책임론보다는 역할론에 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0.7%포인트 차이였죠.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할론의 목소리도 큰 상황, 이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분석해 볼 수도 있는 건데 역대 일반적으로 보시면 대선에 패배한 후보는 어느 정도 휴식을 가지는 기간을 가졌어요. 냉각기를 가졌죠. 근데 이제 불과 2달 만에 다시 선거에 나온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거기다가 단체장에 나오는 건 이례적인데 아주 과거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당장 2007년 DY 정동영 후보가 MBN 때 패한 다음에 그 직후에 총선에 출마한 적도 있었고 또 2017년 대선에 나왔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8년 지방선거에 또 서울시장으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례는 전부 다 500만 표 이상의 완패를 해가지고 당의 어떤 존립 기반이 힘들 때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다거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처럼 제3지대에서 어떤 존재감을 위해서 다시 도전한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시차가 좀 있었으니까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시차가 좀 있었는데 불과 2달 반. 그러니까 좀 많이 상황이 다르다. 이런 분석이 지금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어려울 것이다. 좀
명분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선 패배 후에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민주당 이런저런 언급들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전 후보가 언제 또 어떻게 활동 재개할지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 정말 나오게 될까요? 지켜보시죠. 이성대 뉴스 설계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쉽게 날 잊어버리지는 마. 또 다른 사랑에 행복하겠지만 한때는 너의 전부였던 날 위해 그래 떠나가라. 예,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는 MB계의 좌장이었고요. 하지만 네 편 내 편 없이 쓴소리를 마지 않았던 분입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요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행이 검토되고 얘기될 때 광화문 시대라더니 왜 용산에 가느냐, 풍수 때문이냐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도 하면서 결정했다라고 얘기하자 존중한다라고 했는데요.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제가 용산 이전을 반대한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용산 이전 자체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나와서 용산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자세한 설명을 하고 또 그것이 본인이 결단이라고 하니까 대통령 당선자가 저렇게 설명하고 결단했는데 더 이상 내가 계속 반대한다 그러면 이게 자중질환이 되잖아요. 국론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결단은 내가 존중한다. 존중하고 그러나 용산 이전에 대한 반대하는 생각은 나는 그건 변함이 없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반대지만 당선인이 결정했다니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걸 내가 뭐 몸 던져서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제가 왜 그렇게 반대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 그것이 시작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다. 그 생각은 제 생각이나 윤 당선자의 생각이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 고문님은 무조건 청와대에서는 지금의 청와대에서는 나와야 된다. 그건 거기는 그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미 그 오래전부터 제 주장이었으니까. 그러면 윤 당선자가 말하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것하고 내가 말하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윤 당선자는 청와대에서만 나와갖고 딴 데로 가는 것이 그동안에 청와대가 가졌던 소위 제왕적 권력의 속성을 내놓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용산으로 가도 된다 이 이야기인데 저는 그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는 그건 당연한데 나와갖고 제가 과문 시대로 가야 된다 하는 거는 윤 당선자 측에서 선거 때 과문 이전에 대해서 경호고 안 보고 다 검토했다. 이상 없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문제 없다. 100% 문제 없다. 그래서 과문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 과문 시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말하는 과문 시대의 의미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고 과문 시대의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 즉 서민적인 대통령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용산은 그게 안 되고 광화문은 그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예를 들면 과문 종합청사로 들어가면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국동이나 광화문 주변 한 1km 내외에서 관사를 얻어 놓으면 출퇴근을 걸어서 할 수도 있고 이른바 광장을 통과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하철로 한 정거장 정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일반 공무원이 출퇴근하는 같은 모습으로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의 모습은 이런 거다 하고 출근길에 시민들하고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어제 어떻습니까? 인사도 하고 퇴근길에 나가면서 시장 안에 들려서 진짜 막걸리도 한잔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는 그야말로 소통과 서민적인 대통령을 하는 그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저런 대통령이구나. 저런 인간적인 대통령. 저런 모습이 참 필요하겠구나. 시민들이 걷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리를 같이 걷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같이 퇴근도 하고 같이 지하철도 타보고 그러면서 하는 업무는 대통령의 고유 업무니까 업무는 대통령의 업무를 하지만은 일상 생활에 있어서는
국민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이 아, 저 모습이 진짜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이다. 저게 우리의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국민의 인식도 바뀔 뿐더러 권력의 인식이 바뀌어지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대통령 이미지가 되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본다면 굳이 과문 청사에서 딴 데로 갈 이유가 없죠. 과문 종합 청사를 그렇게 하면 경호라든지 안보라 모든 것이 그 대통령에 맞추어서 짜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경호 수준을 확 낮춰야 된다는 경호 말씀이에요? 수준도 요즘 뭐 IT 시대를 그러잖아요. 경호라고 하는 게 사람이 와와 따라다녀서 경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출근할 때 뭐 경호는 한둘 명 데리고 출근도 하고 퇴근할 때 뭐 경호는 한둘 명 데리고 퇴근도 하고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다. 진짜 나라를 새롭게 만들구나 하는 국민들 인상을 주고 그래서 다소 불편한 거는 이 사회에 불편한 건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과문 종합청사는 이미 공식달에 쓰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 몇 층 비우는 것하고 용산 국방부가 옮기는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통령이 지하철을 타고 같이 간다. 서민들과 옆에 아무 경우가 이제 좀 멀리서만 한다든지. 아 옆에 뭐 한두 명 데려가면 되죠. 그렇죠. 한두 명 데려간다고 해도 진영 갈등이 지금 심해져서 어디서 멱살잡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염려를 하면 대통령을 못 하는 겁니다. 그냥 멱살을 잡히면 잡히는 대로. 잡힐 사람도 없고 대통령이 자기 안위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을 하면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국민을 믿고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럼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그러지. 누가 그 그렇죠. 대통령을 위해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아, 우리를 위해서 잘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잘하는데 이것이 이상적일 수는 있지만은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로 갔을 때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을 받아들이고 진영 갈등을 넘어서 아 정말 나라가 새로워지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걸 용산으로 가면 그 용산 국방부로 가면 청와대에 있는 그 경호 시스템 모든 걸 그대로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에 있는 청와대 대통령이나 용산의 대통령이나 청와대만 나왔다 뿐이지 대통령이 새로운 이미지가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악산 산기슭을 나오는 건 좋지만 그냥 나오는데 만족하지 말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 걷고 뭐 주막 막걸리 집에서 그렇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마실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속보가 나와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면 고문님 말씀하시는 게 속보가 나오는데요.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집무실 이전 계획은 무리가 있다. 인수위에 우려를 전할 것이라고 했고요. 이 무리는 좀 더 보완해서 얘기하면 촉박한 시일 내 집무실을 이전하는 계획은 무리가 있다라는 게 조금 전에 나온 지금 청와대 입장입니다. 지금 5월 10일까지는 약 50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재호 고문님은 이명박 정부 때 특임 장관도 하셨고 그건 뭐 청와대가 입장을 낼 건 아니고요. 뭐 이제 본인 의견이겠죠. 청와대 의견. 뭐 그래 청와대가 뭐 의견 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물러가는 대통령이 새로 들어오는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그런 성질은 아니고 이전하겠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스케줄을 갖고 이전하겠다 그러면 청와대는 그 계획에 맞춰서 도와주겠다.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지. 그러면 무리가 있다 이런 건 다 상식적으로 아는 소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청와대가 협조해 주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옳지요. 옳고. 그리고 용산 문제는 뭐 이미 결정했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돌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국민들이 바라는 과문 시대다. 새로운 대통령이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 하는 그런 이미지는 내가 이야기했던 서민 속으로 들어가는 대통령, 대통령을 편하게 볼 수 있는 대통령, 대통령도 출퇴근을 공무원처럼 할 수 있는 대통령 그런 이미지로 봤을 때 나라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느끼는 거지. 단순히 청와대 나와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간다는 것은 그거는 장소만 바뀐 거지 대통령의 권력의 체계가 바꿔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 주민들하고 만나는 게 사실 그렇게 거기는 시민 속에만 불편하죠. 만나는 모습도 예, 느낌이 안 나고. 불편하고 과문으로 오면 그런 식으로 과문 대통령실을 꾸미면 과문 주변의 주민들이 재앙이 될 것도 없고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출근하는지 마는지도 모를 정도로 경우 수준을 일단 습관화됐잖아요. 확 낮춰야 예. 되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상상만 해도 그런 생각은 있네요. 왜냐하면 광화문을 대통령이 걸어서 광장에서 지나서 광화문 청사로 들어가는데 옆 건물에 출근하는 시민이 대통령이 구두끈 풀렸어요. 그러면 예. 그럼요. 그런 모습 말씀이시죠. 이런 시대가 새로운 대통령 시대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과문이라는 게 민주주의 일종의 그 광자이잖아요. 예. 조선시대부터 백성들이 늘 거기 모여서 상소하고 뭐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4.19 혁명이나 뭐 최근에는 2019년에 10월 3일, 10월 9일 과문 집회나 과문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광자이란 말이에요. 예. 앞으로도 과문에 그런 시위가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시위 10만, 20만이 모이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갖고 직접 연단에 서서 마이크도 잡고 대통령 생각을 호소도 하고 이런 식의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의 대통령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사실 뭐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폭력에 대한 부분만 철저하게 제어가 된다면 충분히 사실은 가능도 할 수 있죠. 폭력은요, 막는다고 폭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폭력은 대통령 스스로 국민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런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지지한다는 게 49% 내외잖아요. 득표율하고 그 비슷하잖아요. 반대한다는 게 47% 내외잖아요. 대통령 선거의 반대와 찬성의 비율과 거의 같잖아요. 그 나라가 딱 반쪽알이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열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분열을 극복하는 거는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모습을 그렇게 바뀌어줌으로 인해서 반대 진영의 사람들도 저 모습이 진짜 새로운 나라의 대통령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47%의 국민에게 들어가서 비판의 소리를 경청하고 손을 내밀어야 협치가 되고 광장으로 들어간 대통령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협치라는 건 야권의 사람 한두 명 쓴다고 협치가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쉬웠던 건 만약에 대통령이 어제인가 발표하실 때 이렇게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참모들이 용산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나는 선거 때 과문 시대를 열겠다. 과문 종합청사로 가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내 약속을 일단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문 종합청사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만약 이야기했다면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을까요? 어제 당선인 얘기는 광화문을 당선인이 된 뒤에 따져보니 이건 시민들에게 재앙이더라. 그래서 못 간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의 경호 수준을 유지하려면 재앙이 되지만 확 낮춰버리면 재앙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제왕적 대통령을 유지하려면 재앙이 되지만은 서민소로 들어가 버리는데 이웃과 편하게 악수하고 뭐 편하게 지내는데 그 뭐 재앙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경찰청이 바로 일단 뭐 앞에 경호 있는데.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호 고문님의 얘기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내가 평소에 꿈꿨던 대통령산 이렇다는 거고 제 생각과 반대되는 그렇지 않다. 당신이 뭘 모른다. 대통령 자리가 어떤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또 그분의 주장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사실 이재호 고문님은 그냥 고문도 아니고 MB계의 좌장이었고 지금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의 주변이 친이계가 꽉 잡고 있잖아요.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꽉 잡고 있잖아요. 다 예전에 뭐 저 까맣게 보이시던 분들인데 아니 뭐 그런 혹시 건 아니고 얘기하세요. 야 이게 용산이 말이 돼 광화문으로 가야지 이렇게 좀 얘기하셨어요. 내가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늘 이야기했으니까 본인들이 들었겠지. 그리고 혹시 공개적으로 계속 비판을 많이 하셔서 이른바 친이계에서 아니 고모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저분들은 다 60이 넘었잖아요. 이제 뭐 어른 말 듣고 할 나이도 아니고 그러고 60 청춘이죠 뭘. 친이계 그러지만은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능력과 뭐 자질이 있어서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새 정부에 또 공직을 맡는다고 그래서 그걸 뭐 친이계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정치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시
윤석열 당선자 시절에 또 정치를 주도한다 그러면 그건 친이계가라고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뭐 이재호 고문님이 가시면 다시 나서 갖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 진짜 친이계 부활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냥 그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실무했던 사람들의 능력이 있어서 일하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뭐 그걸 이상하게 여길 건 없고요. 지금 속보가 있는데 앞서 저희가 전한 속보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이 무리다라고 했는데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의 오후 브리핑 내용입니다. 한반도 위기 고조가 되고 있다. 준비 후에 이전이 순리다. 그리고 집무실 이전 예비비는 내일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듯. 이거는 이제 내일 국무회의 상정할 거다라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전망이 나왔었는데 화요일 날 국무회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일단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국방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이 우려된다라고 국민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현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제 생각은 전임 물러가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당선자가 자세히 검토하고 자세히 설명한 건데 그걸 갖고 뭐 토를 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의견은 낼 수 있지만은 그 의견을 고집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그건 뭐 최소한 줄여서 496억 하겠다는데 실제는 더 많이 들 거다. 그거는 다음에 문제고 본인 당선자가 나는 496억만 신청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예비비 지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물러가는 대통령이 다시 진짜 제왕적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겁니까? 끝까지. 그건 별 의미가 없고. 수현 수석. 지금 NSC 회의 결과를 박수현 소통수석이 브리핑했습니다. 그것도 뭐 적절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떻게든지 당선자가 잘하도록 우리는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물러가는 대통령다운 발상이지. 뭐 이렇게 저렇게 토를 달아서 뭐 말하는 건 그건 국민들을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일단 청와대 NSC 확대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소통수석이 브리핑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앞서 이제 전한 대로 좀 급하게 이전하는 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라는 게 이제 국가안전보장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종산 문제가 느닷없이 나왔을 때도 그 이야기했어요. 아니 지금 북한이 맨날 뭐 저 무기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실패하긴 했지만 뭐 ICBM급을 발사를 시도했다라고 또 우크라이나 했었죠. 전쟁도 있고 한데 갑자기 국방부를 왜 옮기냐? 그 국가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나도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다 해보니까 용산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 아닙니까? 50일 안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선자의 그 뜻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의견은 NSC가 이렇게 내고 그렇죠. 당선자가 하기 때문에 또 존중해 줄 수는 있습니다. 어제 당선인은 내는 거는 존중해야죠. 당선인은 어제 뭐 군부대 이전하는 것도 뭐 하는 건데 이거 못하냐 말이 안 된다. 안보 공백 없다라고 얘기한 바가 그러나 있습니다. 당선자는 박수현 수석이나 현재 청와대 저 의견을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걸 뭐 또 현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도 자기네들 의견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의견은 낼 수는 있고 윤 당선자도 저 의견을 존중해서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제 브리핑을 그렇게 했어도 들어서 그러면 한 달, 두 달 뒤에 가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소통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한 두 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임한 뒤에 두세 달 뒤에 뭐 추석 전까지 가겠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가겠다, 뭐 취임을 뭐 청와대도 하고 뭐 천천히 하자. 그거는 전 생각이 다릅니다. 청와대라는 데 일단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용산 시대, 광화문 시대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앞서 시청자 의견이 좀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온 얘기를 보면요, 당선인의 용산행은 막장 예고편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신 분인데요. 이 땡땡님은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환영받을까? 소통은 자리가 아닌 마인드의 문제다고 하셨고요. 다른 분, 환영하는 분도 있는데 한 땡땡님, 당선인을 도와주는 것 또한 현 정권의 역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엔 뭐하죠? 이제는 3시. 3시 하면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계속됩니다. 오늘 쓴소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임종주 의원의 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 썰전 라이브에서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대선 이후 청와대 이전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당선인이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용산행을 결정하면서 여야가 거친 말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3월 임시국회에도 전운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연쇄 이전과 맞물려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 대표의 입장부터 잠깐 들어보고 가실까요? 예.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적인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용산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입니다. 새 정부의 용산 집무실 계획은 은둔형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민생 정책, 특히 코로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정책이 밀리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이전 문제가 지금 다른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형국이죠. 당장 시급한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민생 회복 방안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정치 블랙홀이다 이렇게들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에서 이런 사례를 찾아보는 건 그리 생소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정치 블랙홀 상황을 만들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7년 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이슈가 온 나라를 뒤덮었을 때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당시에 보낸 경고인데요. 양비론의 관점을 떠나서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따져보고 그 말의 결과를 잘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되새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예, 뭐 원인을 제공한 쪽이든 반대한 쪽이든 사실은 국민과 국익을 가장 먼저 따져야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여든 야든 겉으로 내세우는 대의 명분 말고 또 다른 노림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당장은 정치적으로 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과거 물리학에선 블랙홀에 모든 정보가 갇혀버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론으로 제시를 한 건데요. 결국엔 블랙홀도 증발돼 없어지면서 모든 정보가 밖으로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게 오 총장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정보를 영원히 숨길 수도 또 모든 사람을 속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물리학에 빗대지 않더라도 블랙홀 정치 뒤에 숨거나 또 숨으려 하기에는 민생 현안이 시급하고 나라 상황도 그만큼 엄중하다는 점을 우리 정치권 모두가 되새겨야 할 시점입니다. 예, 임종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